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점점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언제 고갈이 될지 정부가 계산을 해보니 32년 뒤죠. 2055년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또 2년이 앞당겨진 건데요. 지금대로라면 1990년생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뭐라도 수를 써야 할 텐데요.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늦게 받거나 셋 중 하나겠죠? 첫 소식 염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지난해 1,000조 원이었던 기금은 1,75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2055년엔 고갈될 거란 분석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예측으로 5년 전 2057년으로 봤던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5년 전 예측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기대 수명이 상승해 연금 수령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도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인상된 뒤 1998년 이후 9%로 25년째 유지돼 왔습니다. 2025년 17에서 20%, 2035년엔 20에서 24%까지 보험료율을 높여야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을 동시에 올리는 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참고해 오는 10월 말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지금은 경제활동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 되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 내면 우리는 받을 수는 있는 건가? 그렇다고 다른 노후 대책도 마땅치 않은 젊은 MZ 세대들 불안합니다. 김용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55년. 예측대로라면 국민연금 고가는 텅 빕니다. 2030 세대는 돈은 돈대로 내고 노후에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올리다가는 언제까지 몇 %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라는 불안감은 그래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좀 저희는 보장을 못 받을 게 확실하다 보니까 자율성으로 해서 안 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장담하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지금보다 더 내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는 차라리 각자가 연금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70년엔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기 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0년 뒤에도 연금을 줄 수 있다는 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젊은 층들이 우리도 연금 받을 수 있겠구나 안심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연금 개혁에 동참할 유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뤄왔던 연금 개혁. 이젠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또 검찰에 출석하죠. 신경전이 지난 소환 때보다 더 거셉니다. 이 대표 검찰은 이틀 나오라는데 하루만 나가고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 했지만 10시 30분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지지자들과 인사는 할 예정이라는데요. 내일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박건영 기자가 미리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바닥에 노란색 삼각형이 보입니다.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전 입장을 밝힐 포토라인입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지지자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요.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시 차량에 탑승한 뒤 검찰청사 앞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과거 공개 소환된 정치인들이 차량으로 검찰청 앞까지 직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내일 중앙지검 근처에선 3천여 명이 모이는 이 대표 지지, 비판 집회가 예고된 상황. 경찰 1,800여 명이 투입돼 우발적 충돌에 대비합니다. 다만 중앙지검 서문부터는 이 대표 일행과 취재진 외에는 출입이 제한돼 지난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처럼 지지자들이 청사 현관 앞까지 몰려드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내일 부부장 검사 2명을 번갈아 투입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이 대표가 최종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처음에는 천화동인이 자기 소유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리하는 것이란 뉘앙스로 말을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소환을 불응할 것에 대비해 심야 조사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도 자정을 넘기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호남 방문해서 독재의 시대가 왔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내일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는데요. 나 홀로 출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윤수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째 전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증거 필요 없습니다. 카드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검찰 독재 시대를 끝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 상태, 바로 독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서울로 올라와 내일 출석에 대비했습니다. 지난 성남FC 의혹 출석 때처럼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제출한 뒤 검찰 질문에는 최소한으로 답할 계획입니다. 검찰에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반대 증거로 제시할 예정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책임이 부각된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전체가 나갔던 지난 출석 때와는 달리 공식적으로는 대변인과 비서실장만 동행할 계획이지만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함께하겠다고 예고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검찰 소환을 마친 뒤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내일 소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내일 9시 30분에 나오라고 했는데 늦게 나올 것 같죠? 네, 이재명 대표는 당초 밝힌 대로 오전 10시 30분에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합니다. 검찰 요청대로 1시간 먼저 나가는 게 일정상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검찰 요구대로 하지 않겠다. 일종의 기싸움으로 해석됩니다. 자, 10시 30분에 그럼 도착을 해요. 지난번 출석 때는 100m 행진을 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는 거죠. 네, 지난 10일이죠. 성남지청 출석대 모습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청사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 취재진과 유튜버, 지지자들이 뒤엉킨 채 100m를 10분 넘게 걸어갔죠. 이번에는 중앙지검 서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포토라인까지 차로 이동해 지난번 같은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라인 앞에서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장동에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쉣! 이번엔 이런 돌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출입증을 받은 취재진만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 당내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까도 관심인데 자,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의원들 많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가 그동안 혼자 가겠다 이렇게 밝혀왔었죠.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대변인 1명,
비서실장, 그리고 변호인 이렇게 3명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포토라인에는 이 대표와 변호인만 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부 인사들이 내일 함께 가자고 독려하는 상황인데요. 진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현장에 더 오겠지만 이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고 지지자들 쪽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성남FC 의혹 조사 때보다 검찰이 물을 게 더 많아 보여요. 이번엔 대장동 위례 훨씬 더 물을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많고 들여다봐야 할 기간도 더 깁니다. 성남FC 사건은 제3자 뇌물죄 혐의였지만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은 개발 관련 배임 혐의, 또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의 선거자금 의혹도 걸려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지난 2010년부터 경기지사 시절까지를 전부 살펴봐야 하고 관련된 인물도 많아서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진술서를 본인이 써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 대표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서에는 대장동 사업은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성공 사례라는 점,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추석 때는요, 당당하게 출석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검찰이 물으면 잘 답변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이에요?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답변만 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기본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검찰이 회유한 거짓 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진술을 근거로 한 검찰 질문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논리만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검찰은 밤 늦게까지라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응해야 된다면서요. 네, 응할까요, 이 대표가? 네, 이 대표는 내일 하루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심야 조사에 응할지는 내일 검찰의 대응을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난 성남FC 조사 때는 밤 10시 40분쯤 나왔었는데요. 조사 내용이 그때보다 더 방대한 만큼 그때보다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내일 상황 또 보죠. 아는 기자 김철준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롯이 당원들 투표로만 뽑게 됩니다. 당원이 80만 명으로 늘어서 당심이 민심이라면서 룰을 바꿨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세대별로 어떻게 당원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당원 지도를 입수해 분석해 봤는데요. 당심과 민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오찬에서 이제 80만 당원이 됐으니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살고 영남에 사는 국민은 20%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 분포를 보니 수도권이 가장 많긴 했지만 37.1%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북을 합치면 영남 지역에 수도권보다 더 많은 당원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두드러집니다. 20대, 30대 당원은 17.2%로 인구 비율과 비교해 더 적습니다. 반면 50대와 60대 당원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5%에 달해 31.1%인 실제 인구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 당원 투표는 여론조사와 비교해 중장년층과 영남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인구 비에 따른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당원 100% 룰을 새로 도입했지만 실제 민심보다 전통적 지지층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나경원 전 의원의 표는 대부분 안철수 의원이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입수한 당원 지도 보셨죠? 그 당원 비율대로라면 누가 유리한 구도일까요? 강병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16.7%포인트 올라 김 의원과 오차범위 접전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을 안 의원이 흡수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이 가장 많은 영남권 지지층에서는 김 의원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는 주목할 만하지만 영남권 당원들의 결집뿐만 아니라 오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해 나가면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에 김 의원은 영남권 당심을 겨냥했습니다. 제가 지역구는 울산이지만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사람이고 절반은 부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안 의원은 영남권 다음으로 당원이 많은 수도권과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도표를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영남과 수도권 당원 중 어느 쪽이 더 결집할지가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특사 누굴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AE 방문해서 약 37조 원 투자를 이끌어냈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 형태로 더 역할을 해도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과 인연이 깊죠? 맞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UAE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원전을 수출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방문 때 UAE가 그 바라카 원전을 신뢰의 아이콘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서신을 들고 UAE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국익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실패한 자원 외교가 떠오릅니다. 천문학적 세금을 날렸던 장본인에게 특사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사면 복권해준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대통령 특사를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반대하는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식사 정치를 재개했다면서요? 네, 먼저 오늘 점심에요.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10명과 만났습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고 소록도 방문 건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러브스토리도 잠깐 언급이 됐다는데요. 러브스토리요? 살짝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예전에 대통령 동창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 후보 결혼식 때 하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정말 윤석열이 장가를 간다고 우리 이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김 여사는 오늘 처음에는 이성으로서 호감은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 요리를 잘하고 아플 때 보살펴주는 섬세함, 또 영화 보다가 눈물도 흘리는 따뜻함에 연민의 정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한 미혼 여성 의원에게 김 여사가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이상형이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영부인이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따로 모임을 하기도 하나요? 과거 김정숙 여사도 대선 직후에 여성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정부 때도 했거든요. 여성 의원들이라든지 각계의 여성단체, 또 여성 언론인 이런 분들과 대통령 부인은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만의 보폭 넓히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 의원들과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대통령도 의원들과 점심 저녁을 먹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 점심을 먹었고요. 또 저녁 식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삼청동 인근에서 의원 6명과 약 3시간가량 소고기와 회 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면면들이 나오는데 친유승민계 의원이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의 대구 동구을 지역구를 이어받은 강대식 의원과 한때 친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신원식 의원이 포함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도 간다고 하고 비윤계와 식사도 하고 정치 보폭이 넓어지네요. 한 참석 의원은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당권 장악을 위한 당무 개입이 아니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 집중입니다. 당내 한 비윤계 인사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과 비윤계 만남은 선거 개입이 아니냐면서 너무 노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식사 정치, 당의 화합을 위해서라지만 당무 개입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참 선택이 어렵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파가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내일 다시 강추위가 몰려옵니다. 서울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추워도 난방비가 워낙 올라서 아끼는 방법부터 고민하게 되죠. 바람을 막는 뽁뽁이나 난방 텐트 같은 방한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외풍을 막는 문풍지나 창문 유리에 붙여 찬 기운을 막아주는 단열 시트, 일명 뽁뽁이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뽁뽁이를 창문에 붙인 적이 있는데 틈이 있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틈을 좀 없앨까? 너무 추워서. 난방을 더 계속 세게 틀 수는 없고 난방비도 절약하고 따뜻하게 입고 싶어서요. 이미 창틀 사이에 문풍지는 이미 끼워놨고요. 내일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한용품으로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 지난달에 난방비가 갑자기 거의 30만 원이 나왔어요. 뽁뽁이가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온열기나 온수매트를 추가로 구입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대형 생활용품점의 이번 주 뽁뽁이, 문풍지, 단열벽지 등 판매량은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난방 텐트, 핫팩, 네이 등의 판매량이 뛰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온열 침구류도 인기입니다. 가습기를 트는 것도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습기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도시가스를 좀 덜 써도 예전과 동일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는 다양한 생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난방비 아끼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기를 나누자며 따뜻한 쇼핑몰로 오라는 이색 캠페인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대형마트 내 난방가전이 진열된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치솟는 난방비에 집 전체의 난방을 가동하기보다는 전열기기로 일부분만 따뜻하게 하려는 겁니다. ちっちゃい子供もいるんで、やっぱりそこ節約するのはそれでちょっと難しいんで、本当にもうだんだん上がっていくだけなんで、どこまで上がっていくのか心配です。 일본 누리꾼이 SNS에 올린 최근 3년간 매년 1월 가스요금 고지서입니다. 이달 요금이 26,000엔, 우리 돈 26만 원가량으로 비슷한 사용량의 2년 전 요금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昨日おとといすごく寒かった。冬は暖房でしょ。少しずつ下がってるかな。日本も今最悪の事態じゃない？今年は。 이달 도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 넘게 올랐고 4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스요금이 40% 가까이, 전기요금도 24% 넘게 올랐습니다. 치솟는 난방비의 웜쉐어, 일명 온기 나누기 캠페인도 퍼지고 있습니다.
쇼핑센터 등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유하는 겁니다. 쇼핑센터 점포에 따라 무료 음료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도쿄도의 경우 직원들에게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온열 효과가 크다면서 터틀넥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런 난방비 대란은 가스비가 급등한 탓이 큽니다. 급격히 오른 가스비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갈치조림 골목. 식당 앞 조리대 위에는 1인용 뚝배기 대신 커다란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가스비가 2배나 오르면서 뚝배기별로 따로 조리하던 방식을 포기한 겁니다. 한꺼번에 몽땅 끓여놨다가 이제 소분해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30만 원대 나왔다면 지금은 뭐 60만 원대? 뭐 이렇게까지 폭탄이 됐으니까. 아예 문을 닫은 점포도 부지기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예고에 전열기구를 켜두기도 두렵습니다.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제 키진 않았는데 완전 무장해야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네이에 티에 또 안에 가디건에 이 또 외투 잠바까지. 평소 손님들이 있을 오후 시간이지만 목욕탕이 텅 비었습니다. 온탕에는 물이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안 계시고 이게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 하나도 절약하기 위해서 물을 다 잠가놓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엔 주변에 목욕탕 6곳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곳은 이곳 한 곳뿐. 긴 코로나 터널도 버텼지만 800만 원 넘게 나온 가스비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비는 지난달에 300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에 850만 원 나왔어요. 그게 또 올린다고 하니 내가 미치겠어요, 아주. 정부의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선 혹한보다 두려운 겨울나기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강풍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제주도는 또다시 하늘길이 묶였습니다. 불과 사흘 만이죠. 발이 묶인 사람들 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공항 대합실, 전광판에 항공편이 취소됐거나 늦춰졌다는 안내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항공기 전편이 결항됐던 제주공항에서 사흘 만에 결항 사태가 재현된 겁니다. 졸지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대체표를 찾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다 결항돼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 있는데 이게 김포공항에 못 가게 돼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걸 찾아보고 있어요. 오후 5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469편 중 71편이 결항하고 98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제주공항엔 태풍 기준을 넘어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9.6m의 강풍과 눈발이 날리면서 급변풍 경보와 강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공항에 기상 악화까지 더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서울에서 회의가 잡혀서 3시 비행기를 미리 예약해놨는데요. 지금 결항 지연 이렇게 떠가지고 일정 내에 서울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바닷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에서 완도,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제주 산지엔 많은 눈이 쌓이면서 1100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일부 도로는 스노체인 등 월동 장구를 부착해야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도로가 얼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최강 한파는 후유증까지 매섭습니다. 여기 얼음 계단 보이시죠? 수도관이 터지면서 흘러나오는 물이 꽁꽁 얼어 이렇게 된 겁니다. 곳곳이 얼음판인데요.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계단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지만 위태롭기만 합니다. 잘못하면 1층에 가까이 가다 보면 삐끗하는 건 경우도 있죠. 이거 내려가다가 자빠질까 봐 제일 걱정이죠. 계단 전체가 아예 얼음 계단으로 바뀌어 버린 게 벌써 나흘째. 평소 공동 화장실 수도관에서 새던 물이 한파에 그대로 얼어버린 건데요. 5cm 두께의 벽돌이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그럼 저기서 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또 흐르고 오면 또 얼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자포자기하지. 가파른 경사의 골목길. 볕이 잘 들지 않는 가장자리엔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부러져 있는다고 골고루 다 안전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져서 팔 다치고 기부스하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빙판길이 있을 때는 조금 평소 걷는 것보다 좀 더 살살 걸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최근 5일간 서울에서 접수된 낙상 사고 신고만 모두 530건. 전문가들은 빙판길에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굽이 좀 낮고 이제 발바닥이 좀 넓게 지면에 닿는 그런 신발이 당연히 더 안전하고요. 주머니 손을 빼고 걸으시는 게 좋은 거죠. 노년층 낙상 사고의 경우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도 병원에서 골절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에서도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오늘 그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트 안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또 마트 안 약국에서는 써야 한다는데요. 김예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밀접, 밀집, 밀폐 등 산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헬스장이나 승강기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병원이나 요양원 안에 있는 시설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지만 마트 내 약국에 들어갈 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대형마트 통로와 이렇게 약국 계산대가 맞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약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쓰세요 하라고 하실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버스 승하차장,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버스나 지하철에 탔을 때는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 싶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좀 헷갈렸고 그래도 저는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역사 안에서는 안 써도 되고 이제 지하철에서만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둘은 저는 같은 공간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잘.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실내에서 교가를 합창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할 때 등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대낮에 둔기를 들고 금은방을 털려던 30대 강도가 오히려 60대 주인에게 제압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이 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30분 앞두고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쓴 30대 남성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이것저것 보여달라 하더니 갑자기 옷 속에서 둔기를 꺼내 주인에게 휘두릅니다. 깜짝 놀란 60대 주인이 황급히 몸을 피한 뒤 작은 나무 탁자를 들어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주인이 가까스로 둔기를 빼앗았지만 한참 동안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고 끝내 주인에게 멱살을 붙잡힙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데 그거 하냐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가지고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남성은 30분 전쯤 미리 금은방을 찾아 범행을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참 뭐 이렇게 뭐 가방 돈을 꺼내려 같은 느낌의 제스처를 좀 취하다가
싹 보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30분 후에 또 온 거예요. 피를 흘리고 도주한 남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1시간 20분 만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강원 고성에서 갓난아기가 비닐봉지에 담겨서 버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친모가 아이를 버린 이유는 전 남자친구 아이라 키울 생각이 없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가 공범 관계에 있는 건 아닌지 파악 중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눈 덮인 길로 진입해 경찰차 뒤에 멈춰섭니다. 경찰관이 구급대원에게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건네줍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기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영하 0.5도, 아기는 베넷 쪼고리만 입고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 베넷 쪼고리 입히잖아요. 그 바깥에 병원에서 쓰는 보자기. 그게 써져 있고 그 밖에 이제 비닐 좀. 경찰은 다음 날 경기 안산시에서 20대 친모를 붙잡았습니다. 친구들과 강릉에 놀러왔다 인근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고 며칠 뒤 다시 병원에 가 아기를 찾은 뒤 유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모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아기인데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모가 아기를 낳을 당시 병원에서 보호자로 있었고 아기를 유기할 때 이용한 차량도 남자친구의 소유였습니다. 차를 타고 애를 찾으러 왔을 때 어떤 사람하고 왔느냐 혼자 왔느냐? 혼자 왔어요. 현 남친은 애를 가졌는데 왜 여지껏 몰랐을까? 아니 그게 왜 문점이 있는 거고. 경찰은 영아 유기 혐의를 적용해 친모를 입건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살해 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역과 SNS 메시지를 분석해 공범관계가 있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아기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대로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범죄를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이걸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한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직후였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6시간 뒤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한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여가부 역시 개정 계획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번 정책 발표에 이 사안이 포함됐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협화음은 정책 발표 현장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치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익은 정책 발표에 시민들도 우려를 표합니다. 금전적인 약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다 이렇게 판명하게 되면 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 여성단체들은 법무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폭력 해소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만 퇴행하자는 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가부의 이번 번복소동이 도리어 젠더 갈등을 부추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청약 경쟁은 치열했던 서울 아파트 단지가 정작 계약률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 분양가보다 1억 넘게 저렴한 분양권 매물까지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 속에 19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률 49%, 참패였습니다.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가 14억 원을 넘었을 정도로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으로 진행된 탓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이 빠듯한 것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분양가 크게 이렇게 메리트 있는
생각하가 아니고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져도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해 초 무려 2,6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절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14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깎은 13억 원대 분양권인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입니다. 물건은 지금 꽤 여러 개 있어요. 매수자들이 지금 안 사가고 있는 상황이라 팍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옛말인 것 같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천구와 금천구, 강북구에서도 시세보다 높게 분양된 단지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는 셈인데요. 소규모 단지나 고분양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이하의 마피 매물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서울 곳곳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집값의 버팀목인 전세 시장마저 침체된 상황. 입주 시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내려던 집주인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시장엔 당분간 마피 매물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잇따라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놀이처럼 번진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범죄가 발단입니다. 업체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에 두 사람이 다가오더니 유리창을 깨고 한 명이 차량 뒷자리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앞쪽 운전석으로 옮겨간 이 남성은 차에 시동을 걸고 나머지 한 명을 태운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들이 훔친 건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주로 도난 방지 기술이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표적이 되는데 현대 기아차는 2년 전까지 미국에서 이 기술을 고객 선택 사항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I called the cops, they told me, they were like, "Oh yeah, it's actually really common." So at that point, SNS에는 기아 차량을 전문으로 훔치는 기아보이즈라는 계정까지 나타날 정도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자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시도 최근 2년간 기아차와 현대차 절도 신고 건수가 각각 3.6배, 5배로 늘자 현지 시각 24일 업체를 제소했습니다. By cutting costs, they have put customers and the public at risk and have harmed public safety. 시애틀시는 도난 차량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건 제조사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조례 위반으로 책임을 묻는 거죠. 리콜을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소송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보안용품 등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2021년 11월 이후 생산 차량엔 도난 방지 기술이 장착돼 있다면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시애틀시의 소송 제기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중국에선 명절인 춘제에 폭죽놀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폭죽이 애군을 물리친다고 믿는 게 중국 풍속이지만 화재 우려와 또 코로나 방역으로 3년이나 금지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억눌린 민심이 터져 나오면서 경찰도 말릴 수 없습니다. 세계를 가다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설날 같은 명절 춘제에 애군을 막기 위해 폭죽을 터뜨립니다. 베이징 중심부를 비롯한 다수의 도시들이 화재와 대기 오염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폭죽놀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터에서 쏘아대는 폭죽 소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저없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풀린 후 처음으로 맞은 명절에 3년 동안 억눌린 민심이 폭발하면서 금지령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现在的年味就是越来越大了，然后烟花最起码还能让大家就是更高兴一点嘛。 베이징 근교 텐진 시내 하이어강 앞입니다. 폭죽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시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있지만 사람들은 인근에서 개의치 않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야시장에서는 트럭에서 몰래 폭죽을 파는 무리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小孩玩的都卖完了，小孩玩。最近是不是买的人挺多的？对，
小孩玩我一大担子，好几万块钱都卖完了。 이달 초 폭죽놀이 단속에 반발한 주민들이 경찰차를 뒤집어버린 일도 경찰의 느슨한 단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폭죽으로 인해 상하이 등 도심에서는 큰 불이 났고 화재 현장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맨홀 안으로 폭죽이 들어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就是那个很危险的，那个容易引起火灾。这个政策希望那个全国都执行这个政策。 폭죽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2달 전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한 백지 시위 같은 사태를 우려해 모른 채 묵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낮부터 불어온 칼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밤사이 추위는 더 강해져서 주말은 다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됩니다.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7, 8도 선, 낮 기온은 영상권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보면요. 대관령 영하 19도, 대전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10도에서 시작되고요.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은 내일까지 최대 3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이미 눈이 많이 쌓여있는 데다 추운 탓에 얼기까지 해서 빙판길과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보도에선 손은 주머니에서 뺀 채 좁은 보폭으로 이동하시고요. 차도에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더 둔 채 천천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055년엔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라는 암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결책은 3가지밖에 없죠. 연금을 덜 받느냐, 더 내느냐, 늦게 받느냐. 어느 하나 반갑지 않은 선택입니다. 더 내면 당장이 힘들고 덜 받거나 늦게 받으면 노후가 힘들고요. 이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늦게 받자는 연금개혁 카드 꺼내들었다가 난리가 났죠. 이 고통스러워도 가야만 한다면 어떤 길이 가장 덜 고통스러울지 정부와 국회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겠죠? 오늘은 물음표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노후는 안녕할까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